안녕하세요. 박희봉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7페이지 볼 차례죠? 10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샌드위치 데이라고 뭐 해가지고 다들 어디 여행들 가시고 하셨나 본데. 놀 땐 노는 것도 좋겠지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자, 요 차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동안에 이제 앞에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일을 하기 위한 이런저런 세팅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의무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래 계약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거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의무 중에 핵심 내용은 거래 계약서 어떻게 하는 거 하고, 중개 대상물 설명,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거래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한꺼번에 이런 거를 배상을 하기 어려우니까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증 책임하는 거, 업무 보증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보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무의 끝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아야 될지 금지 의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교육. 그 교육에 관한 얘기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설 등록할 때도 실무교육, 그 다음 보조는 직무교육,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이제 아니라고 그랬죠? 연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도 올해 연수교육 받아야 돼, 또, 지금. 그 재작년에 2016년에 이제 그 경과학 규정 지나가지고 처음 그 연수교육 규정이 이제 발동돼가지고 2년 전에 이제 받았어요. 제가 2년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2년마다 몇만 원씩 내라는 소리야. 2년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받으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실무교육 받고 개설 등록한 다음에 일을 하면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크게 이제 뭐야? 거래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 의무,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업무 보증, 그렇죠? 이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흐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지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 당연히 그 밑바탕에 뭐예요? 성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성실. 그렇죠?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 우리는 비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이제 와서 내놓고 가니까 그 집 속사정은 이게 또 사랑방처럼 운영하게 되면 그 집에 이제 숟가락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누구 집에는 부부 사이가 안 좋더라 뭐 이런 소리들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했다가 다른데 나중에 그 귀에 들어가면 난리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 보장해야 되겠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등이라고 붙었으니까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전부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 업무 처리 의무 한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중개 관련 뭐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중개보조원이 빠져버렸죠. 이 조문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 이 조문에서는 개업공인하고 소속공인 이렇게 지칭을 해버렸어요. 중개보조원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중개보조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중개보조원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 뭐 이런 건 선언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한다. 제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미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로 3번 하나 체크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는 얘기죠. 조심하실 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 중개업법에 그런 건 없는데 판례가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아무래도 판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의무다.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위반시 처분해서 나오는데요. 자,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하고 신을 성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위반했다, 뭐 불량하게 했다, 뭐 이렇게 했어. 품위 유지 안 했다. 어떻게 처벌되느냐? 굳이 얘기하자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뭐 품위 유지 안 하면 어쩌게 업무정지 처분 몇 개월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조문 하나 써놓으세요. 39조 1항 14호에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품위 유지나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그 14호에 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비밀 준수 의무. 자, 비밀 준수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수 의무. 거기 형법에도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살펴보시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자,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친고죄는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들어갑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 얘기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어요. 친고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처벌을 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고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갖다가 헷갈리면 이 업무상 비밀 누설죄 친고죄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친고죄가 아니라고 대신 뭐라고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 그래서 비밀 누설은요, 현직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폐업을 하고 관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이 업에 있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밀 누설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죠. 비밀 누설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건 손해배상이에요. 일단 죄를 묻는 건 둘째치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럼 이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게 뭐 몇 천만 원씩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업무상 보증 설정해 놓은 걸로 보상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다만 피해자의 뭐라고 돼 있어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명시를 했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친고죄는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3번에 비밀 준수 의무의 예외.
어디나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비밀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소송이 걸려가지고 내가 거기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법령에서 또 그런 것들을 말하고 했을 때 우리가 업무상 비밀 누설 요게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예외 동그라미 1번 법률상 비밀사항을 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동그라미 2번에 자, 거래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자, 1번은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뭐 재판을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밝혀라 이렇게 돼 있으면 밝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2번에는 동그라미 2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 설명하고 중개하다 보면 물건에 하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하자 같은 건 이거는 사실 파는 쪽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다.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비밀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밝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이렇게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밀은 준수돼야 됩니다. 엄수되고요. 예외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아니면 의무가 됐을 때 그렇게 하자나 이런 거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됐을 땐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의 주체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밝혀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교부 보관 의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거래 계약. 요 두 가지 할 때 중개 대상물 뭐 하죠? 확인, 설명,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우리 거래계약서 쓸 때 작성, 교부, 보존. 그렇죠? 요거 3년, 요거 5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서명, 날인. 요 세 가지 의무 나오잖아.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이 있다는 건 없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하고 이런 건 안 해요. 바로 작성하잖아, 우리. 작성, 교부, 보존. 그 다음에 서명, 날인. 그 다음 이제 여기하고 다르게 뭐 하나 들어가?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쓰거나, 거짓 기재. 서로 다른 계약서 쓰거나, 거짓 기재.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렇죠? 자, 일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 요거 없죠? 작성, 교부, 보존은 누가 의무가 있어?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고 얘한테는 없어.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개업공인한테 있고 얘한테는 없어요. 의무가 없다 뿐이지 하지 못한다는 아니야.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안 해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작성 교부를.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가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나머지는 전부 의무가 있습니다. 얘도. 얘는 전부 다 의무고 얘는 요거는 의무가 아니야. 나머지는 의무야. 됐습니까? 그쵸? 그럼 먼저 보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 개업공인중개사 해야죠? 안 했어. 이거 뭐예요? 과태료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서류상에 뭐 이런 거 잘 안 하면 대개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과태료야. 특이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저 중개 행위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면서,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기가 한 건 자기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걸 안 했어. 그럼 뭐 얘는 의무잖아. 안 했어. 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자격정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위반하면 전부 자격정지 처분.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작성교부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얘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의무가 얘한테만 있다고 그랬죠? 얘가 안 했어, 그거. 그럼 얘는 어떤 처분하면 될까?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행정처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명날인 보세요.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안 했어. 여기선 과태료였지만 요거는 뭐예요? 업무 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소속 공인은 무조건 자정이라고 그랬잖아. 자격 정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이거 했고, 여기 의무 없고. 자,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해야 되죠? 안 했어. 서명날인 안 하면, 개업공인이 안 하면 업무 정지, 소속공인이 안 하면 자격 정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거짓했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표현하죠.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런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전부 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소속 공인은 어떤 처분 받을까요? 여전히 자격 정지.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조금 그려져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그러지? 밖에 날씨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 놀러 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런가? 이게 좀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예? 기억이 좀 남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개대상물과 관련돼서 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거래계약서와 관계대상 행위가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요. 그럴 때 이제 항상 문제되는 건 얘 둘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자, 그러면서 일단 얘가 의무가 없는 거 딱 제끼세요. 작성교부 보존 의무는 얘한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의무가 있어. 요 두 가지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어쨌든 여기서 의무가 있는 건 전부 의무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야? 원래는 대개는 다 업무정지 처분인데 요놈하고 요놈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확인 설명, 근거 제시. 500만 원이야 과태료 처분. 여러분들 3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는 게 무거워요? 500만 원 과태료 내는 게 무거워요? 어떤 게 무거울까? 3개월 일 못하는 게 무거울까? 500만 원 내는 게 무거울까? 3개월 일 못하는 게 무겁겠죠. 한 달 매출이 얼만데 우리가 매출이 다 이익은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못 하다가 3억짜리 아파트 거래계약서 한번 썼어. 그럼 매출이 3억이야. 매출이 3억이야. 아유, 허무해. 매출이 3억이야. 그래서 항상 매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린. 순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익이.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 당하면 3개월 동안 되게 이제 일 잘하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 큰 타격입니다.
500만 원은 뭐 일도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근데 이제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업무정지 처분이 차라리 나을 수 있어. 그 참의 시기에. 자, 어쨌든 이거 뭐라고요? 과태료 처분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짓 이런 거는 좀 무거운 거예요, 좀. 그래서 등록 취소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등록 취소 가능한 사유는 또 전부 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 뭐예요? 등록관청에서 할 재량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109페이지, 11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동안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110페이지 교재 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교부 보관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자, 확인 설명 취지 같은 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을 거고, 동그라미 5번 가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뭐 자격정지 처분. 칠판에서 표로 다 정리가 됐고요. 가로 2번 확인 설명의 상대방 및 방법. 자, 누구한테 설명을 확인하고 설명하느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해야 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물건 소유권자한테 백날 설명을 할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설명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누구한테 해야 돼? 그걸 살려는 사람 또는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세 번째 줄, 언제 확인 설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근거 자료 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완성되기 전까지. 자, 설명 확인 언제까지 한다? 완성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위반하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근거 자료는 대상물에 대한 각종 공부 요딴 거 얘기합니다. 요런 거를 설명할 때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게 제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대장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것들 이런 걸 떼가지고 확인 설명을 합니다.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거기 가서 띄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이런 걸 좀 근거자를 제시하라고 의무를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된 게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인터넷으로 안 돼 있고 직접 가서 띄어야 되는데 띄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고 비싸고 이런데 이거 의무로 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임의적인 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를 의무화 시켜놨다. 됐습니까? 자, 거기 판례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 여부 해서 이게 이제 사고 터지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뭔가 위조해서 속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보다 전문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은 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주의 의무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속았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과실 책임을 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나온 것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본인 확인하는 것들, 특히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권리를 넘기려는 쪽, 매도인이나 임대인이나 이런 쪽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는 거기서 터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것까지 위조해가지고 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판례는 그겁니다. 적어도 등기부나 주민증 이런 것들 정도는 확인을 해야 신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 확인 설명의 시기.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확인 설명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 아니고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물건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개 이제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말고 실제로 이제 실물상의 그런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 불응했다 이러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응한 경우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주시는 게 나중에 깔끔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나 대장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띄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뢰인한테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뭘 주로 요구하냐면 실물 상태에 관한 것들. 뭐냐, 하자가 있다든가 물건 자체가 뭐 벽면에 금이 갔다든가 뭐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보수를 했다든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런 뭐 계약서든 뭐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하자나 이런 걸 숨기려고 자료를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의뢰인들이.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그걸 또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될 의무는 없어. 내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안 한다고 되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못했다. 못하고 의뢰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자가 있어. 이렇게 되면 내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주인한테 내가 설명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단 말이죠. 근거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잖아. 그쵸?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 이런 부분을 증거로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책임에서 빠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증거를 남기는 건 뭐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써놓는 거죠.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도 의뢰인이 안 주더라. 그래서 매수 의뢰인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 편에 서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다 자기들만의 논리에 있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권리와 의무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성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실하게 해도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꼭 지키고 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저는 몇 번 고비를 넘겼어요. 하면서 진짜로 해보니까 정말 이 법에서 하라는 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다행히도 그런 걸 해놨기 때문에 덜 타격을 입었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서나 이런 데 반드시 기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런 게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분위기 화기애. 지금 대화도 그렇고 잘 돼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딱 물어보면 왠지 이 판이 깨질 것 같아. 응? 그래서 안 물어봐. 그리고 넘어가죠. 나중에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중개를 하면서 뭐 내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다고
그걸 알아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괜히 이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 망가지고 계약이 안 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안 하잖아요.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꼭 터져요. 별 수 없어.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돼.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중간에 서서 필요한 거, 우리가 생각해낸 거 다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해가지고 깨지는 게 나아, 처음에. 응? 그런 건 해도 나중에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 확인해야 될 거 분명히 법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마치 제가 관공서에서 나온 사람 같아.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거기 주의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거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4번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정에는 다시 물건 상태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 의뢰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내놓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증명 제시 요구. 신분증명서 매도인이나 이런 경우에 대개 우리가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주인이 맞는지 이런 거 제시 요구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 어떤 내용들을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끄트물에 기본적인 사항,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가 하는 사항, 동그라미 3번 거래 예정 금액,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규제 사항들, 동그라미 5번에 시설물의 상태, 우리가 수도나 전기, 가스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은 이게 다 기본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주거용은 이런 벽면 도배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토지 같은 거는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이런 난이 없어. 그 다음 이제 환경 조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9번에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담해야 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확인 설명서는 4종류 형태가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그 다음에 임목, 재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9가지 내용이 다 들어간 게 대개 주거용이에요. 나머지 대상문 확인 설명서는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 몇 가지 항목들은 빠졌다. 이렇게 보시고,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요거 서로 비교해 가지고 빠진 항목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밑에 참고해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중개계약서, 자, 전속 중개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또 기재를 해야 될 사항들, 공개, 전속 중개계약을 하면 또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공개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거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다른 거 체크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했죠? 또 해드려? 뭐 또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했을 것 같고, 또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표시만 하고 갑시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공개사항에 동그라미 3번에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보이시죠? 그 줄치고요.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지형이란 말이 있어요. 지형 줄치고, 동그라미 5번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줄치시고요. 동그라미 6번 넘어가 7번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중개대상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 줄치세요. 이게 오른쪽에 확인설명사항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또 확인설명사항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첫 줄에 지번이라고 보이시죠? 지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줄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 계획 줄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가보시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각각 서로 표현이 다르거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체크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 113페이지 가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성까지 해줘야 되죠. 작성. 이건 누구한테 있다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다만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경우 대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이거 작성하면 안 되죠. 작성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언제 확인설명서는 작성하느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확인설명은 언제까지 해? 확인설명은 언제까지 해?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그 다음에 작성은 언제까지 해? 언제 해? 거래계약서 작성하면서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자, 이게 법인일 땐 어떻게?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서명 날인 의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 의무가 있죠. 만약에 어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만 관여해서 중개를 했어. 소속공인중개사는 그거하고 전혀 관여가 안 됐어. 서명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은 자기가 관여가 됐으면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주도해가지고 한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소속공인이 한 것도 개업공인은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 대표자, 책임자는 언제나 한다. 자, 소속공인이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동그라미 3번. 개업이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이 안 하면 자격정지, 중개보조원이 안 하면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교부 및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안 해요? 전속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라고 그랬잖아. 작성하면 또 보존해야지. 3년. 거래계약서만 5년이야. 거래계약서만. 됐죠? 자, 넘어가셔서 자, 보관 3년. 요거 보관 누구한테 의무가 있어요? 보관 의무 얘한테만 있죠? 업무 정지 처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들 다 읽어보셨어요? 관련된 판례 안 읽어보셨어요? 이제 읽어보면 되지 뭐. 꼭 읽어보세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첫 시간들이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까지 봅시다. 아예. 자, 거래계약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일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일 수도 있고 뭐 교환계약서, 이런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잖아. 자, 보존기간 몇 년? 5년. 작성 교부 의무 누구? 작성 교부 보존 전부 누구? 계약공인중개사.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 얘는 그런 의무가 없고. 서명 날인 누가? 얘는 자기가 한 거, 관련된 거. 그렇죠? 얘는 자기가 안 했더라도 다 해야 되고, 여기는 업무정지, 여기는 자격정지.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요. 둘 이상 서로 다른 계약서 작성해도 안 되고요. 그럴 때 이게 조금 세다는 거.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이코르 업무정지 처분, 이거 항상 공식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 얘기 나오면 자동으로 업무정지 처분도 돼 라고 생각하시게끔.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은 전부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격정지. 자, 그래서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116페이지까지는 따로 뭐 정리 안 하겠습니다. 저걸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만
거래계약서 자체는요, 법정 서식이 있나요? 거래계약서. 권장 서식은 있을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 같은 거 법정 서식 없어요, 사실은. 당사자들이 그냥 하나 만들어서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앞에서 봤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목을 외우고 그러는 거야, 그 사항을. 그게 법정 서식이 아니면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법정 서식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즉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거래계약서는 의무적이에요. 권고입니다, 권고. 그래서 권장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고 협회에다가 권장할 수 있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만 그래서 115페이지 거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서식은 의무적인데 이 서식이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기획부터 지획까지.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빠지면 이게 계약서가 되겠나 싶은 거 한번 생각해봐.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물건 뭘 거래했는지 표시해야 되죠. 당연히 언제 계약했는지 날짜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날짜는 이 법률행위 하는 데 있어서 날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또 권리의 소멸시효나 취득시효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얼마에 사고 파는 건지 들어가야지, 금액. 그 다음에 금액을 갖다가 나눠서 내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이라든가 지불 날짜라든가 당연히 따라 붙는 거죠. 이런 거 만약에 서면으로 작성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구두로는 약속을 했어. 사실은 민법상으로 여러분들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낙성 분료식 계약이잖아. 그쵸? 낙성 분료식이니까 의사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해요. 응?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봐. 그리고 이게 딴소리를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응? 자기가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억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계약을 한 당사자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생기고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애지간하면 서면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보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될 내용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권장 서식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법정 서식이 없지만 어떤 서식을 하건 어떻게 쓰건 간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 됐죠? 특히 그 이응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칠판에서 정리한 거 도장 찍고 뭐 하는 거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